자, 이어서 CIF 조건의 본질에서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F 조건에서의 위험 이전은 사실 소유권 이전에 비하면 살짝 깔끔해요. 간단해요. 왜? 물품의 인도가 CIF 조건이든 FOB 조건이든 앞서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물품에 본선적재되어 있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될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이나 기책은 매수인에게 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여기서 논의될,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권의 경우처럼 우리가 소유권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유보가 되고, 그래서 선화증권을 어떤 거 썼을 땐 언제 넘어가고 소유권 선화증권을 이런 걸 썼을 때는 어떻게 언제 넘어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FOB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품의 본선 적재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의 부담에 대한 책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되는 본선 적재가 과연 어떤 개념인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학설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배 위에 딱 올려놓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중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어 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 밑에 하물을 두는 그 선창에 딱 지정된 곳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가 의미하는 것인지 되게 복잡했었고, 사실은 인커텀스 2000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FOB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 가상의 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을 통과할 때 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추상적으로. 근데 인커텀스 2010 버전부터는 딱 그 명확하게 본선 온보드 할 때 위험이 이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뭐 문제나 이것과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선 적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우발적 사고든 아니면 물품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물품의 어떤 가치가 하락을 하거나 물품이 멸실되거나 물품이 손상되거나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매도인이 처음부터 불량품을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의 선적 시점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잠재적인 내재되어 있는 하자가 어떻게 보면 물품의 그러니까 본선 적재 이후,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발현되는 그런 경우를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CIF 계약에 있어서 뭐 위험 상품과 관련해서 상품이 조금 위험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선적 때부터 도착 시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보증기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단지 정말로 매도인의 역할이 배에 딱 실어주면 그 이후 정말 난 몰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 물품의 어떤 성격이나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런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인커텀스 상의 CIF나 FOB와의 논쟁이 아니라 물품의 보증기간, 이런 것들하고도 연동되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판사님의 어떤 그 판시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지는 운송 중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운송 중에 발생되는 위험 부담은 매수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그 상태예요. 근데 상품 자체가 원래 뭔가 이게 잘못된 거야.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물품의 어떤 상태가 악화되고, 그래서 물품의 상품 가치가 소멸됐어요. 이거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기가 좀 그런 거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CIF 조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류를 판매하는 매매는 아니지만 선적 서류를 통한 매매인 것은 맞죠. 그래서 선적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것이 하나의 거래 도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CIF 조건을 쓰면서 선적 서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도 할 수 있고 송금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추심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운송 방식을 해상 운송으로도 할 수 있고 항공 운송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CIF를 쓰면서 뭐 선적 서류라든지 보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CIF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운송 서류는 또 그렇다 칩시다. 왜?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권리증권이 안 쓰일 수 있으니까. 근데 CIF 조건이란 말 자체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주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보험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선적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CIF 조건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서류들이 이제 필수 선적 서류와 부속 서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필수 선적 서류에는 뭐 상업송장 그리고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있을 수 있고 부속 서류는 포장명세서나 원산지 증명서, 송장, 세관송장, 뭐 품질보증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죠. 특히 물론 이게 그 CIF 계약의 법리 사항을 살펴볼 때는 원산지 증명서가 부속 서류이긴 하나 요즘에 FTA를 통한 수출입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이것이 메이드 인 USA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FTA를 이용한 수출입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CIF 조건과 선적 서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물론 이 상업송장이 무엇인지, 선화증권이 무엇인지, 보험증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내용이 많지만, 특히 선화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무론 수업 시간 때, 그리고 보험증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해상보험론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CIF 조건을 사용을 할 때 중요한 선적 서류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CIF 조건의 변형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FOB 경우에는 영국에서 태동된 수출 FOB와 인커텀스에서 얘기하는 FOB와 좀 다르게 실무에서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필요한 수출지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 통관 이런 부분들을 매도인이 하게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위험은 매수인에게 기속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 FOB와 인커텀스 상의 FOB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CIF는 뭐냐면 거기에서 플러스 또 알파가 돼요. 매도인에게 부담을 더 시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FOB가 실제 실무 반영을 해서 뭐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하는 운송계약부 FO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매수인의 위험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IF 조건이 변형이 될 때도 매도인이 CIF 조건에서 부담하는 운임 보험료의 추가적인 지급 외에 플러스 알파를 매도인이 더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수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뭐 한 위험, 한 리스크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 될 텐데 한 가지 알아줘야 될 점은 정말 이것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그건 이제 이야기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CIF 조건이 있다. CIF 조건이 이제 변형되어질 수 있다. 자, CIF NC가 있어요.
이 C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뭐 거래, 뭐 중개무역상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이 가격에 포함시켜서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 CIFNI가 있어요. 인터레스트죠. 이자입니다. 이거는 뭐 하한 어음에 기한부 어음이 사용되어졌을 때 신용장이든 뭐 그런 결제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바로 즉시 하지 않고 기간 경과가 지나간 후에 대금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경과가 이루어지기 전 그 이자 있죠. 그 부분, 그 부분을 사실은 미리 가격 조건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IFNI인 겁니다. 자, 또 볼게요. 그리고 CIFNE가 있어요. 이거는 외한 비용입니다. 한 비용.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추가시킨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FOB가 있어요. FOB가 있으면 본선에서 물품을 본선 적재해주면 그걸로 매도인의 역할이 끝이에요. 근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거래자가 거래를 한다라고 쳤을 때 FOB를 쓰지 않고 CIF를 쓰게 되면 매도인은 FOB를 쓸 때보다 뭘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냐면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요.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거래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쳤을 때 FOB를 쓰느냐 CIF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근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할 때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거래할 때 택배비를 착불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선불을 할 거냐. 택배비를 착불로 할 것 같으면 2,500원을,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택배를 붙여야 되는 부담을 부담한다면 그 가격에 택배비를 추가로 내가 원래 10,000원짜리 물건을 중고거래로 남한테 팔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와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배로 붙여줘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택배비가 2,500원이니까 입금할 때 12,500원을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택배를 보낼게요. 그 2,500원이 결국에는 운임인 거죠. 운임. 그러니까 FOB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근 거래하고 비슷해요. 당근 거래인데 10,000원짜리 물건인데 매수인이 물건 받으러 왔어. 그럼 10,000원 받고 물건 주면 되잖아요. 이게 FOB잖아요. 이게 실제 진짜 수출 FOB, 인커텀스상 FOB잖아요. 근데 택배로 보내달래.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우체국 가서 2,500원 들여서 택배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2,500원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커미션, 수수료라든지 인터레스트, 이자라든지 외환비용, 이거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요. 그러면 가격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를 부담하지 않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환 비용이 무엇인지, 이자가 무엇인지, 수수료가 무엇인지는 여기 그 강의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수료를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가격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CIF 조건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변형되어서 사용되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해요. 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한다면. 자, 그리고 뭐 복합적으로 CIF 가격에다가 커미션과 인터레스트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래에다가 기한부 어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이자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랜디드, 이거는 뭐냐면 도착항에서 양육 비용이에요. 이거를 뭐 매도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항에서 내리는, 목적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운임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양육하는 비용까지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당연히 뭐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러면 요 양육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받겠죠. 물품의 가격을 받겠죠. 아까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택배비 붙여서 12,500원에 팔듯이 매도인도 양육 부담을 자기가 하게 되면 이 양육 비용을 붙여서 가격을 매수인에게 팔 겁니다.
그리고 CIF cleared. 이것은 통관 비용이에요. 통관 비용. 뭐 이 통관이 수출 통관이냐 수입 통관이냐 하는데, 수출 통관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적인 처리가 간단하고, 수출하는 경우에 한국 기준으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 이런 것도 없어요. 수출 통관은. 근데 수입 통관은 다릅니다. 수입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뭐 가격, 물품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뭐 검사 증명서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는데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더해서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사실 이렇게 사용할 거면 DDP 뭐 이런 걸 쓰는 게 맞는데, DDP를 안 쓰고 CIF를 변형해서 쓴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인커텀스상의 CIF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수입국에서의 통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통관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매도인이 추가 가격을 더 받으면 돼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적합하지는 않죠. 왜?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인커텀스 조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이 수입국에서의 통관을 수출자가 한다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이 가는지 매수인에게 책임이 가는지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후에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IF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CIF 운임과 보험료 이외에 그것이 수수료가 됐든 운임이 이자가 됐든 뭐 외환 비용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매도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인커텀스와는 다른 CIF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잘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막혀 있거나 절대 하면 안 되거나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CIF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도인은 무엇을 더 부담하고 매수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규정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안 쓰는 게 좋죠. 그 얘기를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CIF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무역 계약의 불완전한 여러 가지 종료, 이런 부분, 불가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